나름대로 우리 금융의 혁신, 그다음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과 법안과 또 실질적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 어느 정부보다 저희 문재인 정부가 금융과 증권시장의 혁신과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반기업 뭐 정부 아니냐 또는 시장을 모르는 정부 아니냐 이런 등 아주 혹하게 폄하하는 책도 있지만 여러분 잘 한번 과거 역대 정부가 과연 우리가 금융의 혁신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해왔느냐라고 평가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속도가 가장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성수 위원장님 그렇죠? 특히 우리 신용정보법 통과에 우리 은성수 위원장님께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우리 지도를 조언과 협조를 해주셨고 또한 우리 직원들도 다 우리 저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너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어제 정말로 빅데이터 관련된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제가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금융혁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그동안 저희가 제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뭐 IoT 기술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그 결정체인 AI를 위주로 논의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제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금융 인프라를 어떻게 우리가 갖출 것이냐 또 금융 인프라와 제4차 산업혁명이 함께 융복합된 오늘 아마 구체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갖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을 좀 더 중심으로 그동안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과 정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왔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금융과 그러한 기술과 정보에다가 금융을 어떻게 얹혀서 이 혁명적 시대에 우리가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으로 아마 오늘 논의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장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정부에서도 세종시와 부산시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범 사업 도시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융이라는 게 산업 발전에 있어서 어떤 그 혈액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금융의 지원 없이는 제조업과 일반 산업이 발전할 수 없듯이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완수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새해 열리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신 것이 어제 신용정보법이 통과된 그 영향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제가 우리가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는 과제를 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기에 오늘 아마 이 토론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셨다 생각하고 이 토론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국회에서 법과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실무적으로 준비해 준 우리 블록체인 협회의 우리 오갑수 회장님께서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지내셨고 글로벌 측면에서도 금융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또 협회 또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토론에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주신 우리 오갑수 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재철 금투 회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광복 회장님은 또 저희 지역구 주민이십니다. 김원웅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타 우리 신한은행장님 뭐 다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4차 산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비롯해서 제반 제도적 법적 틀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을 신속하게 빨리 통과를 시켜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제가 이 화두를 던졌고요. 지금부터는 참석자께서 발표자께서 한 분씩 나오셔서 본인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이신 인호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날로그 머니 위에 이런 기존의 은행과 보험과 증권시장, 파생 상품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똑같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디지털 머니 위에 은행과 보험과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기존에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기업금융, B2C, 소비자금융 등 반드시 B가 가운데 있어서 그 중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은행 없이, B 없이 직거래 은행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C2C, 직거래 보험사가 나오고 있고 C2C, 직거래 증권 거래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은행을 통해서 했던 모든 중개인을 통해서 했던 모든 금융 형태가 이 중개인이 빠진 직거래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터넷 혁명을 살펴보면 기존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 많은 미들맨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이런 거를 보면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직거래 플랫폼이 나와서 가격은 다운이 되고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범위는 글로벌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융에도 일어나지 인터넷 시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안정성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블록체인이 바로 투자자와 대출자 사이의 미들맨들을 없애고 자산 직거래 플랫폼으로서 가격은 다운되고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범위는 글로벌로 확대되는 인터넷에 나타났던 혁명이 바로 블록체인으로 다시 재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없는 그러니까 뱅킹 without bank, 은행 없는 뱅킹 서비스, 증권 거래소 없는 증권 거래, 보험사 없는 보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실물 자산을 배경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리얼 에스테이트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유명한 부동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홍콩에 있는 좋은 건물이 100억이다. 근데 내가 100억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100억을 소유권을 담보로 100억 개의 토큰을 발행을 해서 내가 10만 원어치 그 토큰을 산다 그러면 10만 원어치 이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임대 수입을 그 포션만큼 나눠 갖는 어떻게 보면 소유권의 자본의 민주화를 바로 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이코노믹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지 않은 사람도 부동산 토큰을 사서 전 세계 부동산의 오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금을 1g을 바탕으로 금 토큰을 만들어서 내가 금을 받으면 그게 진짜 금인지 또 확인하고 값도 그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바로 이 토큰으로서 가장 비용이 싸면서 전 세계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고요. 또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을 피카소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는데 그것들을 그 만분의 1, 천만분의 1로 쪼개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토큰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3법도 통과가 됐는데 이러한 데이터도 이제는 오너십을 발휘해서 데이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줄 때는 반드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러한 리브라라고 하는 크립토 암호화폐를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보이는 자산, 부동산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토커나이제이션, 토큰화해서 전 세계로 유동화시키면서 경제가 더 한층 빠르고 넓게 발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자산, 아까 말했던 데이터나 지적재산권, 컨텐츠 뭐 이런 것들도 토커나이제이션 해서 전 세계로 유동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산 평가 회사랑 신탁 토큰 발행 회사랑 자산 토큰 거래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가 부동산 하면 그 부동산 밸류가 얼마 정도고 앞으로 임대 수익이 얼마 날 거냐, 이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야 우리 투자자가 믿고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이 토큰에 대해서는 그거를 할 만한 회사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텐츠나 지적재산권 같은 것도 과연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을 거냐를 평가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회사가 없는데, 그러한 실력 있는 자산평가 회사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전세적으로 주목받는 큰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부동산 토큰을 만들 수 있는 신탁형 토큰 발행 회사가 있어야 되죠.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을 담보로 하지 않고 토큰만 발행하게 된다면 그건 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토큰이 거래소를 통해서 자유대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직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비를 해서 지금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인데 거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시범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의 자산이 토큰화돼서 부산을 찍고 전 세계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 1%만 받는다 하더라도 전 세계 자산의 1%는 어마어마하죠. 이걸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인데 여기에는 무인자동차,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로봇 등 많은 열매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핵심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후진 데이터를 주면 후진 지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파고에서 유치원생이 두는 기보를 만약 학습시켰다 그러면 알파고는 유치원생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요한 데이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3법에 의해서 꽁꽁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거랑 활용하는 거가 서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 데이터가 누가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하면 얼마를 줄 거고 언제 터미네이션 그만 쓰게 할 건지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보호를 한다 그러면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린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즉 물과 양분을 뿌리로 빨아들여서 열매를 꽃피우는 것처럼 바로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뿌리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경제,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 기술로서 새롭게 나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국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IT 강국을 넘어서 테크핀 강국으로 쓸 수 있고 더 나가서 블록체인 강국으로 우뚝 솟을 날을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범위와 영향이 확대되고 또 이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여러분들 익히 잘 나오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졌다. 소위 말해서 자동차 산업 100년 전통을 가진 포드, GM, 벤츠 이런 걸로 지원되어던 자동차 산업 자체도 완전히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 이런 자동차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게 됐다. 테슬라, 이렇게 이런 이제 브랜드 자체가 헤게모니 자체가 바뀌는 대혁신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ICT 기술이 금융을 이제 대체하는, 오히려 더 금융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나가는 이런 완전히 아이스 브레이킹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의 유통점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집에서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주문받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 나가고 있다.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뭐 핀테크란 말을 자주 쓰는데 저는 테크핀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크놀로지를 가진 기업이 금융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더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이것이 융복합에서 더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그 핀테크 쪽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핀테크 적응지수 평균 그래서 중국, 인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니치 마켓입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이거죠. 오히려 금융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 나라, 뭐 일본, 미국 이런 데는 오히려 핀테크 전진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을 가진 이 글로벌 기업들은 많겠습니다만, 그런데 오히려 금융 서비스도 잘 안 되고 ATM 머신도 잘 없고 이런 데가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핀테크가 확산되어 나가는 블루오션을 보이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실질적인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외에 130여 개 지역에 무역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관을 하면은 이제 1962년 이후에 수출 입국해가지고 저희 우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망이 나가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조사한 상황들입니다. 주로 개도국이죠. 인도, 캄보디아, 태국 이런 데서는 충분히 여기 보시면은 시사점 진출 가능성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면은 뚫을 수 있는 블루오션이 충분히 많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특히 그 인도에 최근에 한국계 그 중소기업이죠. 밸런스 히어로라는 회사는 굉장히 선풍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여러 번 소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론 찾아보시면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은 각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행정안전부, 뭐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단절이 돼 있고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농림축산부하고 해서 스마트팜 국내 기업 한 200개 사고 오셔가지고 간담회 했는데 또 막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팜도 결국은 ICT 기술하고 스마트 시티하고 금융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산업들입니다. 이제는 산업 간의 구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해졌다. 이거를 완전히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뚫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 비슷하게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오늘 마침 뭐 국회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 회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종합적으로 필요한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유관부처 기관 간의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다음 토탈 마케팅. 여러분 마케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 개발하고 여기서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마케팅을 해서 팔아야 된다. 시장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위해서는 금융 지원도 뒤따라 가야 될 것이고요. 맞춤형 개척 지원도 필요하고 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나가려면은 트랙 레코드 없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어떤 연합이 필요하다. 뭐 SKT, KT 이런 데와 같이 나가면은 그 나라에서 발주처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같이 클 수 있는 상생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자료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요 한 장이 사실은 스마트 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체계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진출 준비부터 진출 실질적인 진출 지원, 그다음 진출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잘 한번 보시고 여러분 기업들이 과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 한국에서 한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한 표로 그려놨습니다. 하드웨어 지원도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들도 있고요. IT 지원 센터라는 것이 해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수주 지원 센터라는 것이 국토부에서 해서 원래 해외에 개소화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시티 진출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데 가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된다. 그다음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로 온다니까 암스테르담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머니 2020 유럽이라는 이 핀테크 관련해서 유럽에 큰 전시회가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가를 해서 국제적으로 교류를 좀 하고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단일 산업으로 해외 마케팅만 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투자 유치, 스타트업 투자 유치가 병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진출, 현지 M&A 유망 기업은 여러분들 가서 M&A도 하셔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역량을 빠르고 쉽게
키워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2G, KSB,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해야 되고, 경제 외교 굉장히 큰 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의 사례도 경제 외교를 통해서 굉장히 현지 신뢰도가 높아져서 시장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VIP나 고위 인사가 양국 간 경협으로 해외 나가실 때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하는 것도 좋고, 지금 인프라 이 부분은 국회에서 좀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 지원 좀 많이 해가지고 해외에 여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상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조금 이따가 Q&A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 검증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됐고요. 처음에 이제 이것은 그 모티베이션이 그 임상적인 제약에서 임상 모델을 금융에다 적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고, 오픈 뱅킹도 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모티베이션이 있었고요. 한국에 지금 오픈 뱅킹이 열려 있고, 사실 영국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는 거로 저는 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늦게 시작됐지만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이제 많은 참여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이런 샌드박스가 없어지고 실제 이 전체 그라운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거라 보고 있고, 데이터 3법이 통과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혁신 검증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총 70건이 지정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이런 쪽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기반보다는 모델, 금융 모델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런 DT나 이런 기술들 기반으로 해서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은행에서도 이제 이런 혁신 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은행에 와서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이나 AI나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하는 랩들을 만들고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 바탕으로 금융 모델을 활성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그 금융 상품을 만드는 제도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닥트론이라는 모델인데 그 의사들에게 대출하는 그런 모델에 그 의사의 그 자격을 검증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과거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씩 걸렸고요. 그 이유는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고요. 사실 블록체인이 중개인을 없애는 모델이긴 하지만 다양한 기관 간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그 블록체인으로 바꾸면서 이 기관에서 확인 등록을 블록체인 망에 올리고 그 망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이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걸리던 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고요.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위조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에 지금 은행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챗봇이 이제 그의 대표적인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챗봇은 사실 아직 뭐 여러 가지 완성도라든지 그 기술 수준이 아직 갈 길은 상당히 멀고요. 사람이 언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을 응용해서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챗봇에서 페르소나를 입혀가지고 좀 더 인간이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뱅킹 기능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챗봇을 통해서 이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보이스로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환율 조회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뱅킹 기능들을 챗봇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향후에 은행 앱은 그냥 챗봇 하나만 떠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들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고객들이 불편한 부분들, 뭐 대출 이자라든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챗봇에 탑재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좀 더 고객 맞춤형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오픈 뱅킹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되는 오픈 API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 오픈 뱅킹에는 조회나 이체 같은 API 외에도 다양한 API가 은행에서 제공되고 있고, 그런 API를 가지고 기업 뱅킹에 연결하는, 기업 금융에 연결하는 그런 모델도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클라우드 펀딩 와디즈하고 신한은행이 했던 모델인데요. 그 와디즈가 클라우드 펀딩을 위해서 이제 직금을 하게 되는데 그 직금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저희들이 이 와디즈와 이 블록체인을 그 API를 통해서 이제 연결하면서
은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와디즈에게 알려줄 수 있고 직금 상황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 오픈 API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은 이제 뭐 신세계 면세점이라든지 다방, 뭐 이런 다이소와 API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갖고 있는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은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모델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오픈 뱅킹이 이제 리테일 뱅킹, 개인 뱅킹에 국한되어 있는 건데 이런 다양한 기업 뱅킹으로도 오픈 API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모델이고요. 지금 그 오픈 뱅킹 이야기 드렸는데요. 신한은행은 지금 오픈 API를 플랫폼화 시켜서 이제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 API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알려 있는 API 외에도 블록체인이나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API도 확대해서 탑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포털이 있고요. 이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제 편리하게,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처럼 이런 API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뒀고요. 금융권들도 이제 이런 API를 많이 만들어서 좀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결국 오픈 뱅킹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은행들도 다양한 API를 이렇게 플랫폼화 시키는 거, 바스라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또 다양한 외부 기업들 갖고 있는 정보를 합성해서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이제 앞으로 혁신 금융의 방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의 위기가 왔고요. 사실 뭐 은행도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은행이 핀테크를 넘어서서 테크핀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더 이상 금융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술 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AI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이유도 자동차 회사에서 기술 회사로 가려고 하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금융도 테크핀 회사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그것이 혁신 금융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간편 결제로 대표되는 테크핀 비즈니스는 압도적인 사용성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전통적인 금융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용성을 제공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또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도전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카카오페이 같은 테크핀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사용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 다음 스텝 금융 포용성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페이는 2014년 국내 최초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지갑 없는 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결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계속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투자를 포함해서 보험, 신용조회, 자산관리까지 런칭을 하면서 정말 마음 놓고 금융하다는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점점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제도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결제가 더 이상은 아니고요.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멤버십 적립이 되고 리워드도 자동으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수증도 자동으로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비 습관을 자산 관리까지 해주는 정말 올인원 서비스로 좀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카카오페이 사용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미 3천만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 4명 중에 3명이 쓰는 규모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 플랫폼 거래액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2018년 연간으로 20조의 거래액을 달성을 했었는데 2019년은 상반기에만 22조를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점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테크핀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간편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서비스나 앱이 불안정하다는 이런 관점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카오페이에서는 이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반이 되는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 보안 기술을 위해 고객 확인제도 KYC, 그다음에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AML, 그다음에 금융 거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FDS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래 리스크, 보안 리스크, 그다음에 규제 리스크를 전체 통합 관리하는 RMS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굉장히 인증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벌써 2017년에 카카오페이 인증이라는 서비스를 내놨고요. 이런 인증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이런 피지컬 월드와 이런 버추얼 월드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인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뭐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 인증, 비밀번호, 지문 인증 같은 많은 기술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나를 증명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나 자신이고요. 그래서 이런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인증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페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 거래들, 뭐 결제, 송금, 투자, 보험, 신용조회 이런 모든 금융 거래들은 실시간으로 모두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 모델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룰 기반의 모델부터 통계 모델, 딥러닝 모델까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식별된 리스크들은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넘겨서 다시 리뷰되고 다시 모델을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성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융 이력 부족자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항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많은 금융 소외자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주부나 학생, 그다음에 뭐 사회 초년생들, 농어민 굉장히 많은 금융 이력 부족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금융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신용 평점 모델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에서는 기존의 이제 CB 정보와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에서 수입하고 있는 많은 내부 정보들 그리고 제휴 정보까지 포함을 해서 생활 금융 데이터 기반의 이제 개인 신용 평점을 좀 개발 중에 있고요. 이런 신용 평점을 기준으로 소액 여신이나 개인화 가격 결정, 뭐 보험 범위나 한도를 결정한다든지 배송비를 면제한다든지 보증금을 면제한다든지 또는 뭐 개인의 어떤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확인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포용성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이미 일본이나 홍콩, 마카오에서 지금 관광을 나가시면 바로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많은 국가들과 이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역시 뭐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도 간편 결제 최초로 연동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와 AI 분야는 카카오페이에서 6가지 영역을 관심 깊게 R&D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인증, 그다음에 신용 평가, 그다음에 OCR, 그다음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챗봇, 로보 어드바이저 이 영역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엔지니어링 영역은 이렇게 6가지로 저희는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분석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버리스 기술들, 그다음에 AI, 챗봇 기반의 기술들,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오픈 API까지 이렇게 6가지의 기술 영역으로 나눠서 R&D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금융을 바라보고 있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시티 결국 이제는 이제 상상이 아니고 이제 곧 실현될 미래로 아마 다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그럴 것이고 이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도 이미 2000년대부터 이미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보통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시티 산업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 여러 가지 어떤 국가들에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사례도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러한 어떤 속도 자체가 조금 더디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왜 스마트 시티가 현재로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딜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좀 담보가 돼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까지 나온 모든 기술의 융합 포함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이라든지 단체의 참여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전에 아마 스마트 시티 산업을 주도했었던 기업이 예전에 글로벌 기업인 시스코라든지 IBM, 특히 IBM은 스마트 플래닛이라고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와서 이렇게 주도를 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약간 좀 소강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술의 융합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기술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축적된 정보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유통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되어야지만 이 스마트 시티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구나 싶어서 저희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 부분과 그리고 이런 표준화를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이 표준화를 활용해서 실제로 유스케이스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는 부분을 목적을 가지고 저희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지금 유럽에 있는 스마트 시티 클러스터 약 120여 개의 업체와의 어떤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는 단체와 함께 국내에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에듀이시 글로벌 파트너스, 그리고 DXC 테크놀로지, 그리고 IBM 등등의 어떤 여러 테크놀로지 기업들과 함께 만든 글로벌 시티 컨소시엄, 이 두 개의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국내에서 이제 다양한 기업 단체와의 교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활발한 논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스마트 시티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아는 모든 디지털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해야지만 실질적인 시민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현을 위해서 결국 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데이터 3법이 이제 통과되긴 했었지만 이거 말고도 아마 이걸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고, 그것이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이제 소득 격차에 대한 어떤 부분의 양극화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리고 굉장히 반대급부적인 여러 가지 어떤 네거티브 요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극복을 해야지만 결국 스마트 시티가 완성돼야 될 것인데 현재 다 진행 중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다른 어떤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시티의 축소판은 보통 글로벌리 얘기했을 때 스마트 캠퍼스가 아무래도 이번에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캠퍼스라는 넓은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는 곳 있는 모습 자체가 확대해 보면 결국 시티가 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안동에 있는 김재규 경찰학원이라고 하는 이제 공무원 기숙학원 쪽에서 스마트 캠퍼스를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어떤 목적은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합격이라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방적인 어떤 교육 방식에서는 아무래도 그 다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수집해서 분석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할 것인가를 우리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결국 이제 디지털적인 어떤 기법을 도입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저희가 노력했기 때문에 현재 이 안동 내에서 스마트 캠퍼스를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고 DXC라고 하는 글로벌 IT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이제 조성을 한 것이고요. 어떻게 했냐면 캠퍼스 내의 학생과의 초연결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밴드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든 어떤 현황들을 저희가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 학생에게 좀 더 나은 학습 방법을 다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습뿐만이 아니고 건강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적과 관련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까지 전부 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제거한 어떤 이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학원 내에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관리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일단은 스마트 캠퍼스를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접목시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이 안에 보면 10만 평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10만 평 공간을 그것만 활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 저희는 이 안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또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파킹,
스마트 리빙 등등을 전부 다 이제 여기서 시연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이따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예. 한 1분 만에 좀 끝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테크피 부분을 이번에 지금 도입을 시키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미 그 DID, 분산 인증 기반의 어떤 이제 학생 인증을 현재 그 도입을 시켜놨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 캠퍼스 내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 컨텐츠를 시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테크핀 부분을 적용시켜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희도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좀 여러 가지 안면 인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전부 다 접목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작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의 시도가 결국 앞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큰 어떤 이제 사업에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결국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기계화라든지 기계를 통한 어떤 이제 그 스마트 시티화에 대해 의존한 부분을 사람까지 좀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웨어러블을 통한 또는 생체 및 활동 정보를 통한 그리고 어떤 이런 그 라이프 가이드까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스마트 시티는 진화가 되어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스마트 에듀케이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병원 또는 이제 스마트 군대 등등 여러 군데에서 전부 다 사람 중심의 어떤 스마트화가 가능할 것이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의 발전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 가지 작은 아이디어라도 빠르게 이것을 접목시켜야지만 아마 스마트 시티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느꼈던 이제 금융 혁신 성장과 금융 차원에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경기도 내에서 수많은 제조 기업들이 있지만 역시 대부분의 금융 중개 기관들의 금융 중개가 대부분 전부 다 기업 부문에서 줄어들고 있다, 가계 부분에서 늘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경기도에서 유별나게 심해져 있는 그런 현상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졌으면 그래서 생산적 부문으로 좀 가도록 자금이 금융 쪽이 흘러갔으면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밑에 있는 거는 대기업들이고 맨 위에 있는 그래프들은 중소기업인데요. 경기도만 뽑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대부분 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인데 여기서 보면 중소기업들은 뭐 60% 이상 훨씬 넘게 담보대출을 요구하고 있었고 대기업들은 좀 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도 역시 금융 쪽에서 좀 고쳐졌으면 담보대출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법들을 좀 만들고 그래서 조금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새로 했으면 하는 점들이 경기도에 있으면서 많이 바라보았던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 있었던 DLF라든가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물론 같은 문제들도 저게 지역적으로는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라서 아까 금융 취약계층들에 대한 또 금융 접근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가 경기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라서 금융 당국과 금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좀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경기도에서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경기도에는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서 테크노파크가 2개가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해서 아주 매우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기도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중앙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덜하지만 직접 경기도하고 부딪혀지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고 이 중소기업들 문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게 죽음의 그 건너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이렇게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무수히 많은 매우 영세한 기업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아니면 뿌리 기업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자금 지원을 경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금융 지원이 좀 이 부분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은 뭐 계속 얘기를 하셨을 테니까요. 저는 좀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주택 중에서 공공임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그 자금 사정을 핑계로 해서 5년이나 10년 있다가 분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 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재고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1분위, 2분위, 3분위 이렇게 소득 하위 분위가 차지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주택공사도 대부분 4분위 이상, 중산층 이상에 대한 주택을 놀랍게도 경주하였고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비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는 공공임대를 대폭적으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자면 역시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현재로서는 금융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신용보증기금, 경기도시공사가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리츠를 가지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그 핀테크가 단지 그래서 많은 자금 중개 업무를 소액 업무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들이 현재 연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지역 화폐를 얘기를 하면 금융하시는 분들, 특히 발권은행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상품권 아니냐, 왜 화폐라고 부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경기도가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는 많은 데서 아침에는 경기도 서울로 들어가는 인구가 압도적이고 저녁에는 경기도로 퇴근하는 인구가 압도적입니다. 약 3대 1 정도 되는데요. 그 얘기는 직장은 서울이고 집은 경기도라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돈을 벌어서 경기도에 소비를 하는데 경기도의 소비가 예컨대 대형마트가 생기게 되면 저녁에 결제하는 즉시 유동성이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 유동성이. 경기도의 유동성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만성적인 규모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 상황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 와서 뭐 이마트라든가 하는 대형 이렇게 체인점이 만들어지면 들어와서 그날 저녁에 결산해서 서울로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경기도 내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이제 성남에서부터 고민했던 점 중에 하나가 지역 내에서 돌 수 있는 화폐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었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상품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예컨대 이발소에서 슈퍼에서 뭐 문구점으로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지역 화폐가 좀 필요했고 그 지역 화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게 상품권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핀테크화시킬 수 있느냐,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들이 경기도가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그런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네. 바로 좀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영국에 가면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저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는 지역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하고 그 화폐가 지역 내에서 체인점과 같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예들을 보고 있어서 저걸 보고 연구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저런 게 있어서 가능하구나 세계적으로 하는 것들을 새로 좀 알았습니다. 핀테크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금융혁신 시대에 경기도도 이런 문제와 함께 포용성을 위한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